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격리 5일차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입니다. 이제 격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기분도 들고요. 빨리 이 생활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행인 점은요. 우리가 이번에 선택한 숙소가 굉장히 좀 편리하고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묵고 있는 이 숙소는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이번 예약 과정을 통해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약 과정도 그렇고요, 예약이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호스트 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숙소의 그 퀄리티라 그러죠. 이 숙박의 그 질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있어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평가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저희 묵고 있는 이 숙소에 대해서도 잠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S&P 500은 0.57% 하락했고요. 다우존스가 가장 안 좋았죠. 0.84%, 나스닥 역시도 0.45%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하락장, 조정장을 대비해서 현금을 이제 두둑하게 모아두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벌써부터 이제 매수하시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주식을 매매해야지 하면서 현금을 모아두신 분들은 그 현금을 조금 아껴 쓰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한 30%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25%로 떨어지고 20%까지 떨어지고 이러한 추세가 보일 거 아니에요? 하락장이 오게 되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보통 30% 정도에 이르렀던 수익률이 한 10%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요, 하락장이 한번 찾아오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수가 한 10% 정도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 따라서는 많게는 30%에서 한 5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아놓은 현금을 쉽게 투여하는 일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다가요, 다시 반등을 해버리면 매수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괜찮죠.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에 있어서는 별다른 하락폭 없이 다시 상승을 하는 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캐시를 모아두신 분들께서는 조금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캐시우드의 발언에 대해서 다룬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이번에 빅게인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가상화폐,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수익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캐시우드가 인터뷰를 한 곳은 솔트 컨퍼런스입니다. 솔트 컨퍼런스가 지금 13일, 14일, 15일 이렇게 3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뭐 전 세계 글로벌 리더라든지 뭐 파이낸스 쪽의 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그뿐만이 아니고요. 뭐 테크 쪽의 그 리더들도 참가를 하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컨퍼런스에 캐시우드가 참가를 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우리는 지금 디플레이셔너리 월드에 살고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디플레이션이 올 걱정을 해야 된다. 물가가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계산이 맞다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드 핫 인베스터라는 것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인베스터인 캐시우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녀가 믿기로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신에 디플레이션이 앞으로 투자의 커다란 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녀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코스트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이 코스트 비용 쪽을 계속해서 감소시켜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코스트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반대적인 그런 의견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줬는데요. 자,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는요, 5년 안에 $3,000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베스트 케이스가 있죠. 만약에 모든 조건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현하게 된다면 주가가 4천을 넘볼 수도 있다.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테슬라의 주식을 약간 좀 트리밍을 했다. 트림이라는 것은 조금 잘라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약간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기자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캐시우드의 대답은요, 테크니컬 무브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크 인베스트는요, 계속 좀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조금씩 팔아내고요,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테크니컬한 움직임에 불과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요, 크립토 가상화폐에 대한 캐시우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깜짝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캐시우드가 말하기를요, 프라이스 오브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10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5년 안에 10배가 올라간다니까 굉장한 좀 전망을 준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줬습니다. 지금 가격에 비해서 10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다이버시파이를 할 것이다. 다양화시킨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이 있을 텐데 현금의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현금을 찍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캐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비해서 기업들도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요, 가상 화폐 같은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전에는 보통 이제 금 같은 걸로 보통 바꿔서 복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금보다는 오히려 크립토 커런시가 더 인기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러한 기관들, 회사라든지 아니면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5%의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가상 화폐로 보유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50만 달러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캐시우드 역시도요,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더리움의 40% 그리고 비트코인의 60%를 투자하고 있다고 밝혀줬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또 해줬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NFT라든지 디파이가 활성화되면서 이 이더리움이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NFT라는 것은 논-펑저블 토큰의 약자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토큰이란 뜻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 같은 것을 1년 번호가 붙기 때문에 카피를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의 약자잖아요. 따라서 중간에 제3자가 끼지 않고 바로바로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파이낸스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이라는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확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현저하게 올라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기사에도 전문가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댄 나일즈입니다. 댄 나일즈는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전문가고요. 예전에 제가 오미준님과 함께 번역해서 보내드린 영상에 등장했던 전문가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은요, 이분을 보고 AI처럼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특별히 기억이 나는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산토리 펀드의 그 창립자입니다. 댄 나일즈 나와 있죠. 자, 이분이 이번에 리버스했다, 완전히 입장을 바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애플 주식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8월만 해도 애플 주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롱 포지션 중에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라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숏 포지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80도 지금 입장이 한 달 만에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역사적인 그 통계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아이폰을 새롭게 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 그 달에는요, 주가가 보통 76%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10번 중에서 한 7번, 8번 정도는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막상 그 런칭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76% 정도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10번에서 7번, 8번 정도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가가 뭐 76% 정도 폭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것이 첫 번째 이유,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애플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과 에픽의 소송건이 있잖아요. 이 소송건을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거 이슈라고 보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애플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수익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과가 지난주에 나와서 지금 어필,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라 그러는데 펀더멘탈 포션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그 이코노미 리커버리가 일어나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 밝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애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제 그 붐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커머스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커머스의 성장세도 꺾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경우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백신이 완전히 보급이 완료가 되고 점점 더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애플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에 팬데믹을 거쳐가는 우리의 과정을 변화라고 보지 않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한번 변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화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진화된 것은 다시 퇴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은요. 이번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성장세를 보여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종목으로 건너가기 전에요.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아이폰 13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이때 출시된 신제품이 뭐가 있는지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이 아나운스먼트를 했다. 뉴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를 했고요. 애플 와치도 이번에 7을 출시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13 그리고 13 미니를 출시를 했고요. 가장 밑에 보시면 맥스가 나오죠. 아이폰 13 맥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렇게 다양한 신제품을 이번에 한꺼번에 런칭을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요, 이미 세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판매가 시작됐고요. 쉬핑, 그러니까 배송은 다음 주에 시작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판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는 9월 24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애플 와치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쉬핑이 이번 가을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반면에 에어팟은 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눈길을 끌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요, 오늘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아마도 영상이 좀 떠오르게 되면요, 제가 오미진님과 함께 번역을 해서 아이폰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의 특성이나 아니면 좀 혁신적인 모습이 발견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아마존인데요.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시청을 할까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2020년 10월 10일 날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 중에서 아마존 원이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기사로 넘어갑니다. This is Zoe. Just like you, she uses lots of different cards and IDs to get through her day. What if all Zoe needed was herself? Introducing Amazon One, a free service that lets you use your palm to quickly pay for things, gain access, earn rewards, and more. Let's say you're grabbing your favorite coffee beverage, or heading into the office, or checking out. Just hover your palm and you're on your way. It's as easy as that. Sign up is free and takes less than a minute. All you need is a credit card, your phone number, and your palm. That's it. Since your palm is unique and can't be lost or misplaced, you can get things done quickly and securely. And with more experiences on the way, Amazon One will help you get even more done, simply by being you. Now, Zoe has more time to do what she loves: indoor skydiving.
Enter, identify, and pay with Amazon One. 아마존 원에 관련된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봐도 굉장히 신기하고 좀 멋진 기술인 것 같고요. 이번 기사는요, 아마존 원과 관련이 있는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존이 이번에 팜 레코그니션을 가져왔다. 팜 레코그니션이 바로 이제 손바닥으로 사람을 인식해내는 이러한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을 콘서트에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레드록이라는 장소랑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레드록은요, 굉장히 멋진 야외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봐도 레드록이 자랑하는 앰피시어터라는 공연장입니다. 앰피시어터가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서 계단식으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의 수용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연장에서 드디어 그 팜 레코그니션 기술이 적용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마존 원이 이번에 랜딩을 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는 거죠. 티켓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름이 있습니다. AXS고요. 이 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거죠. 팜 기술을 이용해서 이번에 AXS 모바일 폰을 가지고 티켓팅을 하는데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처음으로 레드록 앰피시어터에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떠한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AXS 모바일 아이디가 있을 텐데, 이 아이디를 아마존 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나중에 이제 입장을 할 때 티켓을 내는 대신에요, 이렇게 팜 가지고 스캔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이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존 원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아마존 내에서만, 그리고 아마존의 자회사인 홀푸드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3자와 손을 잡고 아마존 원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죠. 나중에 이제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활용 방법 같은 경우는 야구장, 축구장, 아니면은 콘서트홀은 방금 전에 나왔죠. 영화관이라든지 뮤지컬, 오페라, 뭐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회사에 들어갈 때도 아이디를 가지고 찍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아마존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제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아마존이 AXS와 손을 잡고 가는 것은 첫 번째 스텝에 불과하다. 이제 한 걸음을 옮겼을 뿐이죠. 앞으로는 캐시어슬리스 테크놀로지 쪽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슈퍼마켓이 정말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손바닥만 가지고도 결제가 가능한 이런 일이 드디어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의 모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이 손바닥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출입을 통제하든지 이러한 그 액세스 통제의 기능은요, 굉장히 좀 멋진 혁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과 아마존 소식을 접한 김에요, 빅테크 기업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는 구글이 등장을 하는데요. 구글이 한국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룬다라는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한국의 페어트레이드 커미션 이번에 벌금형을 내렸다. 구글에 무려 1억 7,700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라이벌들, 그러니까 경쟁 기업들이 이게 억압을 당했다는 거죠, 구글한테. 어떠한 면에서 그랬냐면, 안드로이드 모바일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련해서, 따라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가 있잖아요. 이 운영 체계 관련해서 다른 그 라이벌들이 활약할 수 없게끔 억압을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치독이라는 것은 같은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기관, 감독기관을 얘기합니다. 감독기관이요, 이번에 얘기하기를 구글은요, 엔티 프라그멘테이션 어그리먼트라는 것을 보통 계약서에 넣는다고 합니다. 줄여서 AFA라고 하는 것인데, 삼성이라든지 LG, 그 밖에 이제 핸드폰을 제조하는 회사들과 계약을 할 때 이 조항 AFA를 항상 넣는다고 하죠. 근데 이 조항에 따르면요, 다른 기업들이 뭐 운영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의 운영 체계를 수정한다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없게끔 금지하는 이러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독점 규제에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구글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다. 따라서 앞으로는 AFA 계약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도 다 수정을 해달라고 지금 법정에서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글과 한국 법정 사이의 갈등 관계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요, 다른 나라에서 다시 똑같은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구글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향후에 좀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딱 한 번 다룬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고 아마존과 10만 대 계약을 맺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전기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리비안이 빚 이겨냈다. 누구를 이겨냈냐면요. 테슬라, GM, 포드 모두 다 제치고요. 첫 번째 자동차 회사가 됐다. 일렉트릭 픽업 트럭을 여태까지 출시한 회사는 단 한 기업도 없었는데 최초로 리비안이 판매를 했다라고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리비안의 파운더이자 CEO인 RJ 스카린지에 따르면요, 화요일날 지금 트위터로 알렸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최초의 첫 번째 RIT 픽업 트럭이 드디어 이제 고객한테 넘겨졌고요. 그래서 이 고객이 어셈블리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조립하는 곳이거든요. 공장 안에서 밖으로 몰고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일리노이 주에 있는 노말이라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인 것 같고요. 자, 트위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이분이 이제 CEO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가족이 첫 번째 고객인 것 같습니다. 애가 3명이나 되는 굉장히 좀 단란한 가족인데 이 가족이 지금 모든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첫 번째 판매되는 픽업 트럭을 몰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트럭이 판매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주인공의 얼굴이 보이고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픽업 트럭을 첫 번째로 판매한 최초의 기업이 리비안이 됐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기업은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픽업 트랙을 판매하면서 그들의 역사에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 루시드라는 전기차 기업은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5.53%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간 스탠리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내놓으면서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내줬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모간 스탠리가 커버를 시작했다. 원래는 다루지 않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첫 번째 평가를 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이팅이요, 언더웨이트이 나왔습니다. 언더웨이트라는 것은 매도거든요. 매도 의견을 주면서 주가가 조금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의 이름은요, 아담 조나스고요. 아담 조나스라는 전문가는 루시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티컬하게 통합된 EV 회사다라고 보고 있는데, 버티컬은 뭐냐면요, 이렇게 종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종적으로 통합이 됐다는 얘기는 전기차 관련해서는 없는 것이 없다. 다 모든 것을 갖춘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 마켓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이상 되는 브랜드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은 어디냐면요, 그럼에도 의문이 든다는 거죠. 어떠한 의문이 들고 있냐면 얼마나 이 마켓이 큰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마켓이 너무나 크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전기차의 이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작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 이 럭셔리 브랜드 안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해야 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창출이 될 것인가, 여기 부분에서 조금 회의감을 느낀다, 이러한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건 스탠리는 타겟 프라이스를 내놨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12달러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 의미는 현재 주가에서도 4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모건 스탠리 때문에 지금 좀 루시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언짢은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의 평가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겠죠. 어제 어닝을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그랩입니다. 그랩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죠. 여기 나와 있는 AGC라는 스펙 주식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정도 합병이 될지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랩의 실적 결과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라이드 쉐어링,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푸드 딜리버리, 음식 배달 서비스도 하고요. 온라인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 그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슈퍼 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에 탑 레코드를 썼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거죠. 550밀리언을 3개월 동안 만들어냈는데요. 지난해 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92% 정도 성장
성장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한편 에비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로스라고 써있죠. 214밀리언을 적자를 냈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적자폭이 좀 커졌죠. 206이었는데 214까지 적자폭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입니다.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라는 것은 이제 총 그 거래되고 판매되는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이 금액에서 수수료로 잡히는 것이 이제 매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총 거래 금액, 판매 금액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니까 역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인 3.9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62% 정도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넷 로스입니다. 넷 프로핏의 반대말이죠. 순손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1년 전에는 718밀리언 정도의 순손실이었는데 이번에는 815기 때문에 순손실 역시도 조금 더 커졌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 그 그랩이라는 기업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적자를 면해서 흑자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캐시를 보겠습니다. 현금의 유동성을 보니까요, 2020년 12월 31일 6개월 전만 해도 3.7 빌리언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 지금 2021년 6월 30일 6개월 후에는요 5.3 빌리언으로 현금 보유량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1.6 빌리언 정도를 현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랩 같은 경우는 스펙 주식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티메터 그로스 코퍼레이션이라는 AGC랑 지금 합병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4분기에 지금 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40빌리언 정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매출이 어느 정도였죠? 매출이 550밀리언, 4를 곱하면 한 2.2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 2빌리언이 조금 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40빌리언이 잡혀 있기 때문에 PS 레이시오,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되는 좀 비싼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싼 기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소파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틀 전에도 우리가 소파이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접했었는데요. 그때 읽어본 기사에서는 소파이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톤이었죠. 소파이가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출 서비스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런데 반면 최근 들어서 추가가 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파이낸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대출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먹는다. 이러한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소파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던져준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사에서는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기관의 이름은 미주어고요. 미주어의 애널리스트는 댄 돌브입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는요, 이번에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 바이 레이팅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를 몇 가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풀플레지드 모바일 퍼스트라고 써 있는데 풀플레지드가 뭐냐면요, 새가 이제 둥지에 있다가 날을 준비가 된 거예요. 깃털이 다 나와주고 이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모바일 퍼스트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폰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의 환경적인 영향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서 슈퍼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소파이다. 슈퍼앱은 뭐냐면 앱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소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뱅킹, 파이낸서 쪽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가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서비스를 두루두루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소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니오뱅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니오뱅크는 뭐냐면요, 길거리에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네에 나가서는 찾을 수 없는 온라인에만 존재를 하는 이런 은행을 니오뱅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던져줬는데 28달러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28달러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니까 2023년에 예상하는 매출의 9배를 곱했다. 그러니까 이제 PS 레이시오가 물론 이제 2023년에 기준이 됐긴 했지만 9배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PS 레이시오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높게 형성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28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주가에서는 93% 이상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전망이 좋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요, 소파이의 매출은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40%씩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내주고 있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서비스에서 성장률이 매년 150% 정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성장률 역시 40%에 이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읽어본 기사에서는 파이낸셜 서비스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서비스가 앞으로 소파이의 그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정반대되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사람은 같은 시점에서 주식을 팔고요, 어떤 사람은 그 팔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주식 거래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영상을 좀 찾다 보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주식 뉴스에 등장을 해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상하거나 조정장이 오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이 영상에서도요, 전문가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로리 칼바시나거든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역시도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주식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더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때 우리는 줍줍의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서 줍줍을 할 때 과연 2%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할 것인가, 5%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넘게 조정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장이 오게 되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커다란 하락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한 2-3% 정도 떨어졌는데 급하게 매수를 하다 보면 조금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5% 이상 떨어졌을 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도 다가오는 그 폭락장 혹은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투자의 전략을 구사하실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기사 취합해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rie, let's get to the big question of the moment for you. An upgrade to your price target on the S&P 500. 4,500 this year from 43.25. Next year, 4,900. But there's a massive caveat here, Laurie. You are looking for some real weakness, some real volatility in the months ahead. Yeah, John, and to be honest, we've seen a number of strategists come out over the past week articulating pullback concerns. This is something I've been worried about for a few months, and we've said we didn't know quite when it was going to play out. But typically, when you experience a peak rate of change in S&P 500 EPS growth, which it looks like 2Q will have to end up being with growth of about 90% or so. But when you typically see that, you typically get stocks that are down 6 months later, modestly. 2 of the last 3 times it's happened, it's been about a 9% drawdown peak to trough. You pile on top of that valuation concerns, margin discussions are starting to heat up again with supply chain and labor pressures, a big point of worry, and positioning and sentiment have been stretched. Now, a lot of these things have been true for quite some time, so we've actually been worried about them for quite a while. I'll tell you, John, this morning I was actually intrigued that a lot of the focus was on our pullback commentary, which frankly is not really all that new for us. Yeah. We're actually trying to move the conversation a few steps ahead. How do we want to use this as longer-term investors? That's why we put out the 2022 target this morning. We see gains of about 9%. We think that this is a dip that you want to buy. And I've actually been pushing back on some of the growth scare commentary that's been coming out over the past week because we think economic recession risks are very low. We think there are some earnings hurdles that are coming up. They are worth taking seriously. They could do some damage to the market.
But ultimately, we think this is a dip you are going to want to buy because we still have a very, very strong underlying economy. We have a ton of time to get through this, Laurie, but the first question that jumps into my mind, do you want to buy the cyclicals then? Because that dip's been available to you since the end of March, and the small caps, that's when that started, and the banks a little bit later. I think it depends on the reasons for the dip, but the pressures that are on the market right now, I think, are actually a little bit more pertinent to the value trade as opposed to the growth or secular trade. And small caps, I would put in that sort of value cyclical bucket as well. I think the margin pressures are more acute there. Also, COVID concerns. We have seen, we do think that those are starting to perk up a little bit, that they're starting to improve. But as long as those hang around, that is something that all year has been more of a pressure point on the value and the small cap trade.